예. 이제 대선 경쟁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상대 당이지만은 민주당 후보들의 룰을 대상으로 한 이전 투구 속에서 돋보이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제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주장했습니다. 돈을 걷어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고 표심에 호소할까에만 관심 갖던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세금 구덩이 속에서 혹사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세금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를 꼭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홍준표 의원 등 감세를 통한 기업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성장 담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는 국민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여권에서 획책하는 비열한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소위 생태탕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식 네거티브는 어차피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낮게 가면은 우리는 높게 갈 것이고 저들이 높게 가면은 더 높게 가는 방식으로 승부해서 대선을 승리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을 통해서 우리 당의 대변인이 될 분들 8명으로 이제 압축되었습니다. 어제 16강 토론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옳은소리에서만 동시에 24,000여 명, 다른 채널을 합쳐서 3만 명 이상이 동시 시청하였고 현재까지 밤 사이에 해당 영상을 33만 명 이상이 조회하셨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종편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8강과 결승전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욕구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파격 발탁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 경쟁 선발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승부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신감이 있고 꼭 훌륭한 대변인을 선발해서 국민과 당원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일주일간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 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습니다. 탄핵 이유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탈당 및 분당 등으로 당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호를 열 것이고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3인방 문의 고리를 쥐고 있는 문고리이기도 하고 그럴 문자 문고리이기도 합니다만 이 문고리 3인방 김외숙, 이진석, 이광철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검증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정 상황은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진석이 장악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을 담당해야 될 민정비서관에는 김학의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 온갖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이광철이 버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능인물,
범법자들로 채워져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관대할 때 이미 그 붕괴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을 가려하지 마시고 정권 몰락의 국정 난맥을 초래하고 있는 김외숙, 이진석, 이광철,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로 국민적인 분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단행된 검찰 인사 역시 초지일관한 폭거였습니다. 정권에 아부하던 검사는 영전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탈선, 검찰 장악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길목마다 친정권 인사 앉혀놓고 방탄검찰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장악했다고 흑이 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찰 장악했다고 현명한 국민들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을 장악했다고 역사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검찰 완살, 검찰 인사는 결국 독이 되어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0대 대통령 선거가 250일 앞으로 벌써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히 대선 경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주요 주자들의 움직임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권력이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여야정 이 세 주체는 지금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선거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히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선거를 관할하는 주요 부처 및 기관은 세 곳이죠. 바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인데요. 현재 법무부의 수장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박범계, 행안부의 수장도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해철, 그리고 전국의 선거 실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잘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위원장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지난 4.7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만 보더라도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가덕도 공약을 하고 그 현장에 방문해도 선관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TBS에서 노골적인 해시태그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쳤지만 이 역시 선관위는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권 해석을 내놓는 촌극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있죠. 이 문재인 정부가 지혜롭게 다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질시와 오해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관할하는 새 부처와 기관은 반드시 특정 정파에 소속되거나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그 기관장을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고 안심하고 대선 전국에 힘껏 몰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책임감과 양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중립 내각 구성을 지금부터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우리 야당은 중립 인사 인선을 위한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정무수석은 대통령 아드님의 사소한 실수를 변호하는 그런 일에 치우치지 말고 본연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여야 간의 협치, 가교에 집중하고 더불어서 공명정대한 대선 준비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오늘 우리 당의 우리 당을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정치적인 사유로 또 뭐 공천 불복의 사유로 떠났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입당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하게 야권의 종가로서 또 야권의 큰 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하다가 우리 당을 떠났던 많은 동지 여러분들 다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반부패 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할 때 이 반부패는 영어의 그 anti corruption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 경찰에서도 지능범죄수사부를 뭐 반부패 수사부로 전부 개칭을 했는데 청와대만은 이게 반부패를 엔타이 커럽션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반쯤 썩은 사람을 찾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은 반쯤 썩은 사람을 찾아서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같은데 이번 검증에 책임 있는 민정수석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쯤 썩은 사람을 그대로 찾아낸 그 공이 있는 공무원들도 몽땅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최고의 말씀 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 인사에서도 여전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검사에게 보란듯이 보복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이루어진 보복 인사, 특혜 인사를 적재적소, 공정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 그 보복 인사, 특혜 인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사권 남용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정실 인사요, 보복 인사요, 인사권 남용 행위입니다.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검사들에게 보복 인사를 자행해 놓고도 공정하다는 말을 내뱉는 것을 보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하여 혐의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려 한 기록 일부를 삭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검사에 대해 수사를 하기는커녕 보란듯이 승진시켜 요직에 앉혔습니다. 임은정 검사,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검찰 조직에서는 다 알 것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직위 해제는커녕 가장 꽃보직이라는 파견 검사를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인 절차를 위반하고 서류를 위조했는데 잘했다고 상을 내린 격입니다.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영전시키는 인사는 대한민국 내 다른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사를 업무로 하는 검사 인사에서 발생했다는 게 더더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직위 해제는커녕 가장 꽃보직이라는 파견 검사를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인 절차를 위반하고 서류를 위조했는데
잘했다고 상을 내린 격입니다.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영전시키는 인사는 대한민국 내 다른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사를 업무로 하는 검사 인사에서 발생했다는 게 더더욱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를 넘어서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내 편 아닌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위는 블랙리스트 범죄와 같지 않겠습니까? 블랙리스트 범죄로 구속되고 기소되었던 조윤선 장관을 기억하십니까? 죄목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도 강민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블랙리스트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이라고요.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자행한 부당한 검찰 인사권 행위는 결국 정의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수사받고 기소되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권 교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정권 교체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욱 정책위의장님 말씀.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책위를 지향하며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책 공모전을 시작으로 국민정책위원단도 공개 모집하여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당 정책에 담아내고 오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반영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국민 누구라도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은 정권과 권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민의 뜻과 국가 이익에 반하는 수많은 정책으로 민생과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부터 대국민 정책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며칠 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검찰 인사를 통해서 원천 봉쇄하겠다는 마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4년 내내 공들여온 검찰개혁의 실체가 검찰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위한 속셈이었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와 검찰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이 될 수 있도록 불가역적인 검찰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신임 1급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박 비서관과 동문인 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은 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박탈감닷컴이라는 사이트까지 개설했습니다. 이토록 국민들과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가 상당한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는 앞으로의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박 비서관 임명을 두둔하기 바쁩니다. 그동안 청와대에는 청년들이 주축인 청년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했지만 586 세대의 앵무새 역할만 해온 이들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늬만 내세우는 청년 정치는
오히려 2030 세대를 소모해버리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런 청와대와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가 어제 16강전을 진행하고 8인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실시간 중계로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그 성원의 토대 위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어제 안타깝게 탈락하신 지원자분들이 결과에 승복하며 8강 진출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진정 정치권에 바라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정부 여당은 이번 기회에 꼭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선별로 지급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당정 간 엇박자도 감지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가 사용하는 막대한 재원이 결국 2030 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 부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모른 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에게 지우는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데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우리 세대가 논의에 참여할 기회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주듯 섬신성 발언만 쏟아놓습니다. 2030 세대의 미래 부채인 세금으로 모든 국민들께 위로금을 드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배현진입니다. 지난 6월 26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자신의 공모전에 관한 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니 면접 심사 당시 사무처 직원이 참석자 소개 및 지원 신청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바로 문준용 씨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문준용 씨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일환으로 증액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6,9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가 이에 관한 심사에 관한 평가서를 보았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항은 국민 모두가 경악하실 만한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즉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이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경위에 대해서 즉시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체위는 문준용 씨가 언급한 녹취록에 대해서 전혀 녹취록이라는 것을 기록한 바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문 씨가 주장한 녹취록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자이자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주장하는 문 씨가 정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서 심사평가를 추후에 살펴볼 수 있었는지 문준용 씨 본인과 청와대는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본인은 그저 일반인 예술가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문준용 씨가 사실상 보통의 지원자라면 절대로 입수해서 볼 수 없는 심사위원회 심사평가가 담긴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서 그 평가서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준용 씨 또한 누가 어떻게 이 문서를 전달해 주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문서, 녹취록이 아닌 회의록을 요구한 의원실은 4군데입니다. 저 배현진 그리고 김승수, 이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실 이곳 4곳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인 배현진, 김승수, 이용이 문준용 씨에게 해당 문서를 전달했을 리는 만무하고 과연 누가 어떻게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서를 입수해서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에게 전달을 했는지 일반인이라고 주장하는 문준용 씨께서는 어떻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문서를 입수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저희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치러질 국감에서 문준용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청와대 즉각 해명을 바랍니다.
저는 국회 산중위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님과 우리 국민의힘 우리 구자근 의원, 또 권명호 의원, 최승재 의원, 이주환 의원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산중위 전체에서는 그토록 야당이 반대하고 더 보완하자고 하는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전체 회의를 여당의 단독 처리로 날치기 처리 통과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규탄 성명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을 짓밟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잠시 전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인 손실보상법을 걷어차버리고 기어이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더니 대화 타협의 국회 질서마저 무너뜨린 반민생, 반의회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날치기엔 어려운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국회 심사나 여야 협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하고 기립표결로 날치기 처리하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협치 파괴가 특허인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좌절과 절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일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생 중의 민생인 손실보상법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맞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산중위 위원들까지 손실보상법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완전 보상, 소급 보상, 국민들 속인 미사여구에 불과했습니다. 손실보상을 피해 지원으로 뒤바꿔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완강한 반대와 부실한 태도를 통해 형식적 심사만 했을 뿐입니다. 지난번 법안 소위에서도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후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탓만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가짜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고통받는 국민이 민주당의 부실한 심사와 날치기에 더 큰 분노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가장 피해가 컸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임을 강조하는 증거입니다.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내걸어 휴가비나 추석 보너스를 주려는 의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빚으로 꽂힐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비틀어 낭떠러지로 걷어차는 일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정의당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며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습관처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거짓과 다수의 횡포, 입법 독재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일동입니다. 밖에
방역 지침 완화가 방심의 시그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월부터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5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26일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제 정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 지역별로 유예 기간을 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완화 전 유예 기간을 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방역의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성인 인구 80%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는 다시 하루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한 지 9일 만에 다시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방역 완화를 시도했다가는 특히나 여름 휴가철을 앞둔 기간 방심의 시그널만 줄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 완화와 노 마스크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화 조치는 모두의 희생으로 지켜온 방역과 백신의 효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방심이 방역의 가장 큰 적임을 명심하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8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